지금 클립을 하나 집어서 손에 쥐어보세요. 정말 가볍죠? 그 작은 클립 하나의 무게가 대략 1g 정도 됩니다. 이제 그 클립의 3분의 1 정도를 뚝 부러뜨려 보세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구부러진 작은 쇠 조각의 무게는 1g에 1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비 한 마리보다 가볍고 반으로 접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보다도 가볍죠. 손바닥 위에 떨어져도 아마 아무런 느낌조차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우주에서 고작 0.7g의 물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우주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 있던 도시 하나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8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사방으로 약 1.6km 내의 모든 건물이 가루가 되어 평평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거대한 지옥의 불폭풍이 휘몰아쳤죠. 이 모든 끔찍한 파괴를 일으킨 폭발 에너지, 그 에너지가 되기 전에 원래 물질의 양은 방금 여러분이 클립에서 부러뜨린 그 작은 쇠 조각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마치 유치원생이 할 법한 질문 같지만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물질이 사라진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아주 견고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질은 보존된다는 거죠. 물질은 창조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습니다. 모양을 바꾸거나 얼리거나 태우거나 녹여서 용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나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량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규칙,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1780년대에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이 법칙을 정립한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화학과 공학은 모두 이 법칙 위에서 돌아갔죠. 반응 전에 재료의 무게를 재고 반응 후에 결과물의 무게를 재면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만족스럽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구멍이 있었죠. 그 법칙은 완벽하게 틀림없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한 특허청에서 일하던 청년이 나타나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나 떠올립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세상을 뒤흔들 만큼 위험한 생각이었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청년은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 라는 아주 겸손한 제목의 짧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논문을 무시했습니다. 대단한 팡파르도 없는 단 3쪽짜리 논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류 역사상 종이에 쓰인 가장 파괴적인 방정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생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약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완전히 똑같은 것인데 단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 아마 여러분 모두 그 방정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셔츠에도 있고 커피 머그잔에도 새겨져 있죠. 물리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조차도 줄줄 외우는 바로 그 공식. 이는 MC 제곱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파인만의 길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식을 그저 아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알파벳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뼛속 깊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이 말해주는 진실은 솔직히 말해서 몹시 섬뜩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한 부분씩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E는 줄 단위로 측정되는 에너지입니다. M은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되는 질량이죠. 그리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아주 깔끔한 세 글자죠. 하지만 이 방정식이 품고 있는 모든 드라마는 그중 단 하나의 글자, 바로 C의 제곱에서 나옵니다. 빛의 속도는 그냥 큰 숫자가 아닙니다. 터무니없고 기괴할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거대한 숫자입니다. 빛은 1초마다 약 29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딱하는 단일 초 만에 빗줄기 하나가
지구 적도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여기서 다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속도 근처조차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C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곱합니다. 그 숫자 자체를 한 번 더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숫자를 제곱하면 정말 괴물 같은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미터법으로 따지면 빛의 속도는 1초에 약 3억 미터입니다. 이걸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뒤에 연기 16개나 붙어 있는 숫자죠. 구경 혹은 구천조라고 부르는 수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현실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숫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와 비슷한 규모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어떤 경험도 0이 16개나 붙은 숫자를 이해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숫자가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환율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는 환율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을 내면 현지 돈으로 얼마를 받을지 환율이 알려주잖아요.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도 그런 환율이 존재하고 그 환율이 바로 C의 제곱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쥐꼬리만 한 정말 작고 미세한 질량이라도 그걸 에너지로 환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절할 만큼 압도적이고 상식을 파괴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 물건이나 1kg짜리를 하나 집어보세요. 설탕 한 봉지도 좋고 사과 몇 알이나 작은 돌멩이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1kg의 질량을 남김없이 100% 순수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대략 구경줄, 즉 9천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미국 전체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이 약 1000억 킬로와트십니다. 1kg의 질량을 완벽하게 변환하면 무려 25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이 나옵니다. 고작 설탕 한 봉지로 웬만한 작은 나라 하나가 1년 내내 쓰고도 남을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탕 한 봉지를 툭 뜯어서 그 전부를 순수한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죠.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따위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석유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자원도 필요 없었겠죠. 설탕 한 봉지면 1년 내내 거대한 도시 하나를 굴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변환 과정은 아주 굳게 닫힌 단단한 철문 뒤에 잠겨 있고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그 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에너지 방출이라고 부르는 화학적 현상들이 이 문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여드릴게요. 나무 장작을 태우면 에너지가 나오죠.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주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변환되는 질량의 양은 너무나도 작아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초정밀 저울로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작 1kg을 태우면 타고 남은 자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뿜어져 나온 모든 것들을 다 합친 무게는 원래 장작과 그걸 태우는 데 쓰인 산소를 합친 무게보다 아주 미세하게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고작 100억 분의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화학 에너지가 방출될 때 줄어드는 질량의 양입니다. 100억 분의 1g이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모든 목적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분야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자신이 측정할 수 있는 소수점 아래 한계까지는 완벽하게 옳았던 겁니다. 화학 에너지는 전자가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나옵니다. 화학이란 학문 자체가 그게 전부입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며 새로운 결합을 만들고 옛날 결합을 끊는 과정이죠.
수소와 산소를 태우면 전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강력한 폭약인 TNT를 터뜨릴 때도 질소와 산소의 결합이 격렬하게 재배열되면서 에너지를 충격파 형태로 내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의 재배열 과정에 관여하는 에너지의 양은 원자 자신의 거대한 질량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TNT처럼 파괴적인 화학 폭발조차도 원래 질량의 10억 분의 1 정도만을 에너지로 바꿀 뿐입니다. 10억 분의 1이라면 사실상 안 바뀐 거나 다름없죠. 질량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양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그걸 저울로 측정하려면 라부아지에는 물론이고 당대의 아인슈타인이나 심지어 오늘날의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장비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제가 아주 확실한 스케일의 감각을 심어드릴게요. 원자 하나가 가진 질량 에너지 전체를 100층짜리 웅장한 마천루 빌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전자를 재배열해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는 그 빌딩 1층 로비벽에서 아주 얇은 페인트 조각 하나를 손톱으로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가 이렇습니다. 표면을 깎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에 칠해진 페인트 살짝 긁어낸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즉 핵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대략 100만 배 정도 다릅니다. 핵에너지는 로비에서 페인트를 긁어내는 소꿉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빌딩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대한 기둥 하나를 통째로 폭파해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원자의 가장 깊은 중심부, 원자핵으로 곧장 뚫고 들어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완전히 재배열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에너지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 한 칸만한 작은 원자로가 도시의 한 블록을 꽉 채우는 거대한 화력 발전소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대한 핵잠수함이 일반 자동차보다 가벼운 연료만 싣고도 25년 동안이나 바다 밑을 누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핵연료의 에너지 밀도는 화학 연료보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수백만 배 더 압도적입니다. 이 모든 차이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화학 에너지는 원자 바깥쪽을 도는 전자들만 건드립니다. 하지만 핵에너지는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핵을 직접 건드립니다. 그리고 원자의 모든 질량이 살고 있는 본거지, 그곳이 바로 원자핵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원자의 내부, 원자핵 속으로 진짜 에너지가 숨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빽빽하게 뭉쳐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바깥을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죠. 원자 전체의 크기와 비교하면 원자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만약 원자를 거대한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라고 한다면 원자핵은 경기장 한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유리구슬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괴한 점은 이겁니다. 원자 전체 질량의 거의 100%, 정확히는 99.9% 이상이 그 작은 유리 구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깥을 도는 전자들은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대한 공간은 사실상 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핵은 엄청나게 작고 엄청나게 무거우며 입자들로 터질 듯이 꽉 차 있는 상태인 겁니다.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를 아주 맹렬하게 밀어냅니다. 같은 극을 바라보게 한 강력한 자석 수십 개를 손에 쥐고 억지로 하나로 뭉치려고 해보세요. 자석들이 여러분의 손을 튕겨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죠. 전자기력은 양성자들을 산산조각 내서 찢어놓고 싶어 하지만 양성자들은 신기하게도 한데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양성자들의 이런 미친 듯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전기적 반발력을 억누르며 원자핵을 하나로 묶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강한 핵력, 이른바 강력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전자기력이 덩치 큰 팔씨름 선수라면
강한 핵력은 수십 톤을 내리누르는 유압 프레스 기계입니다. 원자핵 내부의 아주 좁은 거리 안에서는 이 강한 핵력이 전자기력의 반발력을 완벽하게 짓눌러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입자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결합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원자핵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오는 곳이 바로 질량입니다. 사실 원자핵의 무게를 정밀하게 재보면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낱개 부품들의 무게를 다 합친 것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게 모든 원리의 핵심이니까 제가 아주 신중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헬륨 원자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밖으로 꺼낸 양성자 하나의 무게를 따로 재고 중성자 하나의 무게를 따로 재보세요. 그런 다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무게를 단순히 산수처럼 모두 더해봅니다.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는 헬륨 원자핵 전체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놀랍게도 헬륨 원자핵이 더 가볍습니다.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 차이는 전체 질량의 약 0.7% 정도입니다. 사라진 그 질량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4개의 입자를 꽉 묶어주는 결합 에너지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이건 철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과장도 아닙니다. 원자핵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내용물보다 가볍습니다. 질량은 정말로 사라졌고 그 질량이 입자들을 묶어두는 결합 에너지로 변한 겁니다. 사라진 질량, 즉 질량 결손의 양을 가져와서 거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오차 없이 정확히 맞는 답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방정식이 핵 단위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정밀도로 증명되는 순간이죠. 즉,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핵, 이 책상, 저 벽,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모든 원자핵은 원래 낱개로 있을 때의 합보다 아주 조금씩 더 가볍습니다. 그 사라진 쥐꼬리만 한 질량은 뿔뿔이 흩어진 입자 덩어리로 남지 않고 안정적이고 구조를 갖춘 물질로 우주에 존재하기 위해 지불한 세금이자 대가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질량이 원자핵을 묶어주고 그 결합 에너지는 아주 미세한 질량의 감소로 나타난다는 것. 이제 여기에 한 겹의 지식을 더 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이 바로 세상을 끝장낼 원자폭탄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핵은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다른 녀석들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이 패턴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말 매혹적입니다. 원자핵 전체의 결합 에너지를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 개수로 나눈 값, 즉 핵자 한 개당 결합 에너지를 원자핵의 크기에 따라 그래프로 그리면 하나의 산 모양 곡선이 나옵니다. 수소, 헬륨, 리튬처럼 아주 가벼운 원소들은 결합 에너지가 가파르게 산을 타고 오릅니다. 입자를 더 많이 더할수록 각각의 입자가 훨씬 더 단단하게 결합하죠. 그러다 곡선이 평평해지고 56개의 핵자를 가진 원자 번호 26번 철 근처에서 마침내 꼭대기 정상에 도달합니다. 철이 에너지산의 정상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철의 원자핵은 자연계에서 단연코 가장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고 가장 안정적이며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배불리 만족한 녀석입니다. 철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곡선이 다시 서서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금, 납,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오히려 철보다 결합이 덜 단단합니다. 원자핵이 너무 거대하고 뚱뚱해서 입자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다 보니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는 강한 핵력이 저 멀리 있는 외곽 입자들까지 꽉 잡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수많은 양성자들의 전기적 반발력은 덩치가 커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죠. 결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 산 모양의 곡선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핵 분열과 핵 융합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핵 융합은 곡선 맨 왼쪽에 있는 가벼운 수소와 헬륨을 가져와서 서로 쾅 부딪혀 뭉치게 만들며 철이 있는 정상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핵 분열은 곡선 오른쪽에 있는 뚱뚱하고 무거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가져와서 둘로 쪼개며 다시 철의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과정입니다. 이 두 과정 모두 결국 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고 두 과정 모두 결합 에너지의 차이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두 과정 모두 미세한 질량을 거대한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마법이죠. 철은 가장 꼭대기에 앉아 있고 우주의 모든 원소는 아주 천천히 그 철을 향해 굴러가고 싶어 합니다. 가벼운 원소는 합쳐지면서 올라가고 싶어 하고 무거운 원소는 쪼개지면서 가벼워지고 싶어 합니다. 철은 원자 핵들이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질량 한 톨까지 다 내어주고 가장 꽉 결합한 곳, 즉 우주 핵에너지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철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에너지를 짜낼 수 없습니다. 핵 분열로도 안 되고 핵 융합으로도 불가능하죠. 철에 도달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리고 폭탄 속에 담긴 그 끔찍한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있는 우라늄처럼 아주 무거운 원자핵을 억지로 잡아서 중간 크기의 원자핵 두 개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생긴 두 개의 산물은 그래프에서 철의 정상 쪽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원래의 우라늄보다 핵자당 결합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럼 이전과 이후의 결합 에너지 차이는 어딘가로 가야겠죠? 그 인겨 에너지가 바로 맹렬한 운동 에너지로 타오르는 열로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핵 분열의 폭력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결합 에너지의 본질은 결국 질량이기 때문에 둘로 쪼개진 결과물들의 무게를 합쳐보면 처음 우라늄의 무게보다 아주 약간 털끝만큼 가볍습니다. 질량이 우주에서 소멸한 겁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대략 0.1% 정도죠. 하지만 그 쥐꼬리만 한 질량 손실에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영이 16개나 붙은 괴물 같은 환율을 곱해 보세요. 쪼개지는 원자 하나하나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라늄 235 원자 하나가 분열할 때 뿜어내는 에너지는 약 2억 전자볼트입니다. 수치가 좀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현실의 언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폭약인 TNT 분자 하나가 불타면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은 고작 3전자볼트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우라늄 원자 하나가 쪼개지면 2억 전자볼트가 나옵니다. 대략 6천만 배에서 7천만 배의 차이입니다. 원자 하나 대 원자 하나로 붙었을 때 단 한 번의 핵 반응이 단 한 번의 화학 반응보다 무려 6천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토해내는 겁니다. 2배, 10배, 100배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천만 배의 차이입니다. 화학 에너지와 핵 에너지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작 0.7g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꾼 폭탄 하나가 무려 15,000톤의 TNT 산더미와 맞먹는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자 핵의 깊은 결합에 잠겨있던 에너지가 겉껍질의 화학 결합 에너지보다 수천만 배나 진하게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막대하고 압도적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그 폭탄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옥과 천국만큼이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파멸적인 기계의 톱니바퀴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라늄에는 여러 가지 맛, 즉 여러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녀석은 우라늄 238인데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약간의 방사능을 띠고 있지만 성질이 아주 더럽게 고집스럽고 둔감하죠. 중성자를 쏘아 맞춰봐야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약간 살이 찐 채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쪼개지지 않는 거죠.
반면에 아주 희귀한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는 자연 우라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0개의 원자 중에서 고작 7개 꼴로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235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대단히 불안정하고 툭 치면 당장이라도 쪼개지고 싶어 안달이 난 녀석입니다. 그저 가벼운 자극 하나면 충분하죠. 아주 느릿느릿 날아오는 굼벵이 같은 중성자 하나가 쓱 들어오기만 해도 원자핵은 더 이상 자신을 묶어두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찢어져 버립니다. 우라늄 235 원자 하나가 핵 분열을 하면 2개의 더 작은 딸 원자핵으로 쪼개집니다. 항상 똑같은 2조각으로 예쁘게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핵 분열의 기묘하고도 골치 아픈 점 중 하나죠. 초콜릿바를 정확히 반으로 뚝 자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무작위로 불규칙하게 찢어지는데 이 통제 불가능한 무작위성이 로스 엘로모스의 이론 물리학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바륨과 크립톤이 될 수도 있고 스트론튬과 크세논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며 세슘과 루비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파편 조합이 가능하고 자연은 쪼개질 때마다 주사위를 새로 던집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한 가지는 항상 똑같이 일어납니다. 쪼개져 나온 2개의 원자핵 파편이 빛의 속도의 약 3%에 달하는 속도로 허공에 비명을 지르며 튕겨 나간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의 3%,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대략 시속 3200만 킬로미터입니다. 결코 부드럽고 낭만적인 이별이 아니죠. 이 2 파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맹렬한 폭력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품고 있는 무시무시한 운동 에너지는 바로 결합이 끊어지고 재배열되면서 이 우주에서 존재를 감춘 그 미세한 질량의 조각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편들이 시속 3200만 킬로미터로 미친 듯이 날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들과 쾅쾅 충돌합니다. 자신의 미친 에너지를 주변 원자들에게 후들겨 패듯 전달하고 물질을 순식간에 달아오르게 합니다. 폭발의 그 끔찍한 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냥불을 켜서 나는 열이 아닙니다. 화학적 연소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에 의미 있는 비율로 날뛰는 산산조각난 원자핵 파편들이 주변을 두들겨 패면서 만들어내는 순수한 마찰과 충동의 열입니다. 그리고 2 조각이 찢어질 때 그 사이에서 2개나 3개의 자유중성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옵니다. 이 중성자들은 다음 라운드를 알리는 전령사이자 죽음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각각의 중성자는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라늄 덩어리 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다 만약 그 중 하나가 또 다른 우라늄 235 원자핵의 전곡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도 쪼개집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중성자를 토해내죠. 튀어나온 중성자는 또 다른 원자핵을 때립니다. 다시 더 많은 중성자가 풀려납니다. 하나가 2이 되고 2이 4이 되고 4이 8이 되고 8이 16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기하급수적 성장입니다. 인간의 직관이 얼마나 멍청할 정도로 이 기하급수적 성장을 과소평가하는지 제가 감을 잡아드릴게요. 단 하나의 핵 분열로 시작해서 매번 튀어나온 2개의 중성자가 새로운 분열을 정확히 일으킨다고 가정해보죠. 10세대가 지나면 대략 1000번의 핵 분열이 일어납니다. 20세대 후에는 100만 번, 30세대 후에는 10억 번, 40세대 후에는 1조 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 80세대가 지나면 무려 태양계 전체에 있는 원자 수보다 더 많은 핵 분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숫자죠. 인류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기껏해야 사과 수십 개, 짐승 수백 마리를 세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 팽창 속도를 도저히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속도에 있습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나노초, 즉 1억 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80세대를 다 도는데 1 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1초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입을 열어 소리를 내고 그 소리의 파동이 방 하나를 건너가기도 전에
단 하나의 원자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증발시키는 괴물 같은 폭발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폭발을 미리 보고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습경보조차 울릴 수 없는 이유죠. 이 물리적 과정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서 그 어떤 전기신호도, 그 어떤 최첨단 경보 시스템도, 인간의 반사신경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 같은 연쇄 반응을 실제 기계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살인 청부업만큼이나 어렵고 지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성자들은 통제 불능으로 사방팔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땅을 파서 캐낸 우라늄의 99% 이상은 분열하지 않는 고집불통 우라늄 238입니다. 날아가던 중성자가 238 원자에 부딪히면 그냥 꿀꺽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처참한 낭비죠. 핵 분열도 없고 연쇄 반응도 없습니다. 폭발이 추진력을 얻기도 전에 성냥불처럼 허무하게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탄 속에 아주 농도 짙은 우라늄 235를 꽉꽉 눌러 담아야 합니다. 중성자들이 바깥 공간으로 도망치거나 238에 흡수되기 전에 무조건 목표물인 235에 명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고 조밀하게 뭉쳐 놓아야 하죠. 여기서 바로 임계질량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임계질량이란 핵 분열 연쇄의 반응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한의 양을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핵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새로운 핵 분열을 보장하도록 물질이 덩어리져 있어야 하죠. 임계질량의 아래쪽에서는 반응이 스스로 굶어 죽어버립니다. 매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는 중성자보다 우주로 날려 먹거나 흡수되어 잃어버리는 중성자가 더 많으니까요. 중성자들은 표면 밖으로 탈출하거나 찌꺼기에 흡수되고 결국 연쇄 반응의 숨통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임계질량의 위쪽으로 넘어가면 반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만약 임계질량을 아득히 초과하는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아주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한데 뭉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은 단순히 커지는 수준을 넘어 맹렬하게 폭발해버립니다. 모든 핵분열 폭탄의 심장부에는 끔찍한 모순과 치명적인 경주가 숨어 있습니다. 연쇄 반응은 1억 분의 1초 단위로 세대를 거듭하며 에너지를 쌓아 올리고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 뿜어져 나온 에너지는 동시에 핵물질 자체를 바깥으로 날려버리고 뜨겁게 달구며 사방으로 팽창시킵니다. 우라늄 덩어리들을 서로 떼어놓아 찢어 발기려 하죠. 부품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멀어져서 덩어리의 밀도가 임계질량 아래로 뚝 떨어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맹렬했던 연쇄 반응은 그 즉시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폭탄이 자기 자신과 목숨을 건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폭발은 더 큰 폭발을 일으키려고 미친 듯이 애쓰지만 동시에 그 폭발 자체가 자신의 연료를 흩뿌려 버리면서 스스로 불을 끄려고 덤비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가 그토록 지독하게 비효율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연쇄 반응이 초기 분열의 엄청난 열과 에너지로 인해 폭탄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리기 전까지 우라늄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태울 시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장작더미 한가운데 캠프파이어 불을 붙였는데 단 3초 만에 불길 자체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면서 남은 장작들을 사방으로 다 튕겨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장작의 쥐꼬리만 한 일부분만 태우고 허무하게 끝난 거죠. 리틀보이의 강철 포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짧고 분노에 찬 핵분열의 폭발이 번쩍 일어난 직후 나머지 거대한 우라늄 덩어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허공에 흩어져 버렸고 반응은 허무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 비싼 연료의 2%도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는 고스란히 태평양 하늘의 쓰레기처럼 낭비되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폭탄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터지게 만들려면 우라늄을 끔찍하게 높은 농도로 농축해야만 합니다.
쓸모없는 238을 버리고 유용한 235만 쏙쏙 분리해 내야죠. 그런데 이 작업은 화학자들의 지옥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동위원소는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우라늄이잖아요. 똑같은 산성 물질과 반응하고 똑같은 화합물을 만들며 용매에 똑같이 녹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뚱뚱한 238 쪽에 중성자가 3개 더 얹혀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게가 아주 살짝, 정말 현미경으로나 보일 정도로 살짝 더 무거울 뿐이죠. 대략 1.3% 무겁습니다. 이 둘을 분리해내는 건 무게가 겨우 1% 차이 나는 두 무더기의 모래알들을 커다란 운동장에 쏟아놓고 핀셋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골라내는 짓과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산업적 규모의 어마어마한 돈과 막노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가 바로 그 불가능한 미친 짓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라는 곳에 비밀도시 하나를 통째로 건설했습니다.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높은 철조망과 군인들의 감시 뒤에서 일했죠.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가루를 만들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만 있었죠. 거대한 시설들이 수백 에이커의 땅을 뒤덮었습니다. 부식성이 지독하게 강하고 치명적인 독성을 뿜어내는 육불화 우라늄 가스를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린 장벽을 통해 억지로 밀어넣는 가스 확산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장벽에 뚫린 구멍들은 100만 분의 1인치 단위로 측정될 만큼 상상을 초월하게 작았습니다. 가벼운 235 분자가 무거운 238 분자보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물겹게 살짝 더 빨리 통과한다는 얄팍한 사실 하나에 의존한 공정이었죠. 하지만 장벽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농도가 짙어지는 비율은 그야말로 면도날처럼 얇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천 번, 수만 번 연속해서 미친 듯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최고급 보드카를 얻기 위해 1000번을 거르고 또 거르는 것과 같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라늄 원자들을 이온화시켜 강력한 자기장 속으로 맹렬하게 가속시키는 거대한 전자기 분리장치, 이른바 칼루트론 기계들도 윙윙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238 이온보다 가벼운 235 이온이 자기장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더 좁은 곡선을 그리며 안쪽으로 휜다는 점을 이용한 거대한 자석 기계였죠. 두 갈래의 원자 흐름이 진공 챔버를 둥글게 휘감아 돌며 겨우 1인치의 몇 분의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 개의 아주 좁은 수집통에 나뉘어 떨어졌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깐깐하고 피 말리게 지루하며 전기를 강물처럼 집어삼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크리지의 칼루트론 기계들만 해도 웬만한 작은 국가 전체보다 더 많은 전기를 빨아먹었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농축 작전에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쏟아져 들어갔고 수만 명의 땀방울이 갈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깎는 수고의 최종 결과물은 고작 64kg의 고농축 우라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팔로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은빛 덩어리죠. 그 64kg 중에서 훗날 폭발의 에너지로 둔갑하게 될 질량은 단 0.7g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0.7g의 질량을 훔쳐내기 위해 도시 전체의 3년치 노동력과 거대한 산업시설을 통째로 갈아 넣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괴해서 오히려 허수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한 땀 한 땀 모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마침내 만들어낸 흉측한 폭탄이 바로 리틀보이로 불렸습니다. 리틀보이의 뱃속에는 64kg의 고농축 우라늄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플루토늄 폭탄에 쓰인 아주 정교하고 예술적인 내파형 설계와 비교하면 리틀보이의 작동 방식은 원시시대 몽둥이처럼 야만적이고 멍청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흔히 포신형 구조라고 부르는데 길쭉한 강철 튜브 양 끝에 우라늄 덩어리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 매달아 놓은 형태입니다. 한쪽에는 관역이 될 우라늄 덩어리가, 다른 쪽에는 총알 역할을 할 우라늄 조각이 있었죠. 재래식 폭약인 코르다이트 추진제와
실크 화약 주머니를 터뜨려서 한쪽 우라늄 덩어리를 다른 쪽 우라늄 덩어리 속으로 무자비하게 쏘아보냅니다. 대포를 쏘듯이 말이죠. 두 조각이 강철통 안에서 쾅하고 충돌하면 합쳐진 거대한 질량이 마침내 그 위험한 임계 질량을 돌파하게 되고 연쇄 반응이 지옥문처럼 열리는 겁니다. 개념은 단순하기 짝이 없지만 그 안에 숨은 공학적인 타이밍은 소름 끼치게 날카로워야 했습니다. 두 우라늄 덩어리는 너무 빨리 터져버린 초기 핵분열의 에너지가 폭탄 전체의 껍데기를 날려버리기 전에 연쇄 반응이 통제불능의 파멸적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속도로 한데 뭉쳐져야만 했죠. 만약 총알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날아가서 두 조각이 어설프게 합쳐진다면 그저 픽 하고 터지는 부분 핵분열, 즉 수백억 달러짜리 멍청하고 값비싼 방사능 폭죽놀이로 끝났을 겁니다. 100만 분의 1초의 타이밍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의 은빛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 약 3만 1000피트에서 배를 열고 리틀 보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폭탄은 약 44초 동안 바람을 가르며 허공을 자유낙하했습니다. 목표 고도에 다다르자 기압계와 타이머 신관이 정확히 작동했고 화약이 터졌습니다. 우라늄 총알이 강철 포신을 타고 초속 수백 피트의 맹렬한 속도로 비명을 지르며 관역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두 덩어리가 마침내 쾅 하고 하나로 합쳐졌고 1억 분의 1초보다도 짧은 찰나의 순간에 연쇄 반응은 무의 상태에서 한 도시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절대적인 죽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숨을 턱 막히게 할 숫자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끔찍하게 힘들여 모은 64kg의 고농축 우라늄 중에서 실제로 핵 분열의 불꽃을 피운 양은 단 1kg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폭탄 속 연료의 2%도 차에 소비되지 않은 거죠. 나머지는 자신이 낳아버린 그 거대한 폭발의 힘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하늘의 공기를 태우기도 전에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폭탄은 효율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끔찍하게 조잡했습니다.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값비싼 고농축 우라늄의 98%가 그냥 하늘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낭비된 겁니다. 미세한 방사능 먼지가 되어 태평양 상공의 바람을 타고 흩어졌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핵 분열을 일으킨 그 1kg 중에서도 오직 결합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아주 극미한 질량 결손분만이 에너지로 둔갑했습니다. 한 번의 분열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에 참여한 질량의 대략 0.1%만이 마법처럼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존재 자체를 감추고 완전히 소멸해버린 진짜 물질의 양, 순수한 에너지로 환전되기 위해 C의 제곱이라는 비싼 환율표를 건너간 그 물질의 총량은 대략 1g의 17분의 1 정도였습니다. 고작 0.7g.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폭탄의 무거운 강철 껍데기 무게가 아닙니다. 폭탄에 들어간 우라늄 전체의 무게도 아닙니다. 심지어 불타버린 우라늄 1kg의 무게도 아닙니다. 이 0.7g은 문자 그대로 우주에서 영원히 소멸해버린 질량의 무게입니다. 무자비한 우주의 환율을 거쳐 무려 63조 줄의 미친 에너지로 변해버린 질량. 일순간에 TNT 15,000톤과 맞먹는 파괴력으로 둔갑해버린 바로 그 질량입니다. 제가 이 수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시각화해 드릴게요. TNT 15,000톤이 가득 실린 화물 열차를 상상해 보세요. 그 열차의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 킬로미터에 달할 겁니다. 기차 맨 앞 기관차에서 맨 뒤 꼬리칸까지 걸어가는 데만 꼬박 1시간이 걸리는 끔찍한 양의 폭약 덩어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화물열차 전체의 파괴력이 고작 여러분의 책상 서랍에 굴러다니는 아주 작은 클립 하나보다도 가벼운 물질 조각이 소멸하면서 튀어나온 겁니다. 이제 그 에너지가 세상에 풀려나는 끔찍한 순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빗장이 풀린 에너지는 단순히
쾅소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찢어발기는 세 가지 지옥불의 형태로 갈라져 쏟아졌고, 도시가 파괴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가장 잔인한 물리학 수업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먼저 폭발 에너지의 약 35%는 열복사, 즉 무시무시한 열선의 형태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 야만적이고 모든 것을 하얗게 태워버리는 빛이었죠. 폭발 중심의 불덩어리 표면 온도는 끓어오르는 태양의 표면 온도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수천 도의 열기가 단 몇 초 동안 지상을 핥았습니다. 폭발 중심에서 약 1.6km 내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고 살같이 뼈까지 타들어 갈 정도로 끔찍하고 압도적인 복사열에 구워졌습니다. 도망가던 사람들의 그림자가 뒤편의 콘크리트 벽과 아스팔트 바닥에 영구적으로 새겨졌습니다. 번쩍하는 섬광이 터지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한 생명이 그곳에 서 있었다는 지워지지 않는 사진이 돌 위에 타버린 채 남은 겁니다. 이 열파는 빛의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경보 사이렌도 고함 소리도 아무런 경고도 없었죠. 땅에 엎드릴 시간도 눈을 감을 반사 신경조차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키는 섬광과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동시에 덮쳤습니다. 에너지의 약 50%는 폭풍파, 즉 끔찍한 압력의 파도로 밀어닥쳤습니다. 허공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그렇게나 비정상적으로 빨리 쏟아부으면 평범했던 공기 자체가 사람을 찢어발기는 무기로 변합니다. 공기가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가열된 나머지 꽉 압축된 기체의 단단한 장벽이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바깥을 향해 팽창하며 터져나갑니다.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이죠. 처음에는 시속 약 2000km로 집어삼키듯 덮쳐오다가 거리가 멀어지며 서서히 느려집니다. 이 충격파 앞면의 뒤편에서는 공기 압력이 정상 대기압의 몇 배로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꽤 많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내 몸 앞쪽의 압력이 뒤쪽 압력보다 3-4배나 높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가 짓눌리고 뼈가 으스러지며 무언가가 터져버리죠. 콘크리트 벽돌 담이 가루처럼 무너지고 강철 지붕이 캔 뚜껑처럼 구부러졌습니다. 건물의 유리창은 단순히 쨍그랑 깨지는 게 아니라 안쪽을 향해 샷건처럼 폭발해 들어왔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파편 하나하나가 사람의 살점을 도려내는 치명적인 기관총 총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밀어붙이는 압력파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공포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충격파 뒤에 부분적인 진공 상태가 텅 비게 생기면서 바깥으로 밀려났던 공기가 다시 폭발 중심부를 향해 미친 듯이 거꾸로 빨려 들어옵니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음압 단계입니다. 바깥으로 밀어내던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파편들을 청소기처럼 미친 듯이 끌어당기죠. 첫 번째 충격파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던 구조물들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쓰러뜨리고 사방팔방에서 신선한 산소를 폐 속으로 들이마시듯 빨아들여 거대한 불폭풍을 일으킬 완벽한 지옥의 아궁이를 완성시킵니다. 1.6km 이내의 거의 모든 건물이 말 그대로 평평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냥 금이 가거나 부서진 게 아닙니다. 가루가 되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번화했던 도시가 달표면 같은 잔해로 변했죠.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만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텅 빈 해골처럼 간신히 외벽만 남겼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목조주택, 작은 상점, 조용한 사찰, 아이들이 뛰놀던 학교, 불과 30분 전에 가족들이 모여 된장국에 아침을 먹던 그 평범한 방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의 약 15%는 가장 조용하고 비열한 살인마, 핵 방사선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산산이 조각난 원자 핵 찌꺼기에서 새어나오는 감마선과 중성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았지만 잿더미가 된 벽과 사람의 몸을 유령처럼 뚫고 지나갔습니다. 감마선은 빛을 이루는 광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가시광선 광자 하나보다
10만 배나 더 무거운 에너지를 꽉꽉 품고 있는 괴물이죠. 이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은 랜턴 불빛이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것처럼 반사되지 않습니다. 살과 뼈를 그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세포 속 원자에서 전자를 강제로 뜯어내고 생명을 유지하는 분자 결합을 잔인하게 끊어버립니다. 세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화학적 구조, 즉 DNA를 가위질하듯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중성자는 감마선과 파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치명적입니다. 중성자는 원자 하액에 당구공처럼 쾅 부딪혀 원자를 궤도 밖으로 튕겨냅니다. 아주 값비싼 도자기가 가득 진열된 각에 한가운데로 무거운 볼링공을 던져버린 것처럼 분자 속의 원자들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쫓아냅니다. 이 방사선 역병 역시 빛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폭풍파가 들이닥치기도 전에, 아무런 굉음이 들리기도 전에 눈먼 섬광과 완벽하게 똑같은 순간에 사람들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운 좋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나 지하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타오르는 열파와 충격파로부터는 목숨을 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그 두꺼운 콘크리트마저 뚫고 들어왔습니다. 힘은 약간 약해졌을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아주 조용하고 체계적인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 걸려 피를 토하며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뼛속 골수가 방사선에 완전히 박살나서 더 이상 피를 만들어내는 혈액세포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엔 그슬린 상처 하나 없이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걸어나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이웃을 돕고 흩어진 가족을 찾아 헤맸죠. 그러다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해진 피부에 보라색 반점이 무섭게 번지고 잇몸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위장과 창자에 얇은 점막이 허물어지며 녹아내렸습니다. 방사선이 몸속에서 가장 활발하고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부터 먼저 표적으로 삼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생존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생명의 세포들, 몸의 예비 부품들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겁니다. 하늘을 찢는 섬광, 도시를 쓸어버린 충격파 뼛속까지 파고든 방사선, 수천 개의 부서진 잔해 더미에서 피어오른 불씨가 모여 빚어낸 거대한 지옥의 불폭풍. 이 모든 파멸이 고작 0.7g이라는 우주에서 잠시 길을 잃고 소멸해버린 질량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와 충격에 압도되어 이쯤에서 생각을 멈춰버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리틀보이는 형편없이 멍청하고 비효율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라늄의 2%도 안 되는 양만 핵 분열의 문턱을 넘었고 그 분열한 질량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조각만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폭탄에 들어간 전체 우라늄 덩어리의 무게 대비 실제로 뿜어져 나온 에너지의 변환 효율은 그야말로 한숨이 나올 만큼 터무니없이 비참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8만 명의 사람을 단숨에 증발시키고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인간의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이 효율을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자연에는 질량을 남김없이 100%의 완벽한 효율로 변환하는 기적 같은 물리적 과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물질과 반물질의 쌍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입자가 자신의 거울상인 반입자와 우연히 마주칠 때, 예를 들어 일반 전자가 양전자와 부딪히거나 양성자가 반양성자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이 둘은 서로를 껴안고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다. 질량의 마지막 찌꺼기 하나까지 모조리 눈부신 에너지로 변환되죠. 남는 부스러기 따윈 없습니다. 죄도 남지 않아요. 그저 광자,
즉 순수한 빛과 에너지만 뿜어져 나올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법을 부려 1kg의 물질과 1kg의 반물질을 한 상자 안에 담아 쾅 부딪히게 만들 수 있다면 거기서 터져나오는 폭발력은 무려 4,300만 톤, 즉 43메가톤의 TNT와 맞먹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보다 약 1000배나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폭발이 고작 합쳐서 이 킬로그램짜리 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런 반물질 폭탄을 만들어낼 기술이 없습니다. 거대한 최첨단 입자가속기를 미친 듯이 돌려봐야 한 번에 반물질 원자 몇 개를 겨우 만들어낼 뿐이고 그 비용도 정신이 나갈 지경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반물질 1g을 힘겹게 모아 유리병에 담는다면 그 가격표에는 약 6경원이라는 기절할 만한 금액이 찍힐 겁니다. 단연코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싼 물질이죠.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우리의 물리학이 이것을 명백히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방정식이 이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AMC 제곱이라는 위대한 공식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쥐어짜서 질량을 변환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환율만을 아주 차갑고 무심하게 알려줄 뿐이고 그 환율의 무자비함은 언제나 똑같이 괴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파괴의 반대 방향으로 창조의 방향으로도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합니다. 히로시마를 불태우고 수만 명의 생명을 거둔 똑같은 방정식, 똑같은 5개의 기호가 밤하늘의 태양이 왜 저렇게 눈부시게 빛나는지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뚱뚱하고 무거운 원자를 쪼개는 핵 분열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원자들을 가혹한 압력으로 서로 지시겨 합치는 핵융합입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뭉쳐버리고 그 과정에서 삐져나오는 질량의 틈새를 에너지라는 이름표로 주머니에 챙기는 방식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똑딱하는 1초가 지날 때마다 태양의 깊은 심장부에서는 약 6억 톤의 수소가 짓눌려 5억 9,600만 톤의 헬륨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4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질량이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똑같은 C의 제곱이라는 환율을 거쳐 여러분의 뺨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눈부신 햇살이 되어 지구로 쏟아집니다. 1초에 400만 톤씩 살이 빠진다니 대재앙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태양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으로 거대해서 이 정도 체중 감소는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지난 50억 년 동안 이런 미친 속도로 수소를 태워왔고 앞으로 50억 년을 더 활활 태우고도 남을 연료가 뱃속에 남아있으니까요. 히로시마를 잿더미로 만든 악마의 방정식과 고개를 들면 보이는 밤하늘의 눈부신 별들을 태우는 생명의 방정식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덧셈 뺄셈이고 똑같은 물리학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오직 환경과 규모뿐입니다. 섭씨 1500만 도의 불길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중력에 의해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우주의 용광로 안에서 타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미친 연쇄 반응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도시 상공 600m 위에서 터져버렸느냐, 그 우연한 배치만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훌쩍 물러나와서 제가 이 복잡한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게 깊고 심오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이 진실을 처음 온전히 머리로 이해했을 때 며칠 밤낮을 뒤척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히로시마를 증발시킨 그 막대한 파괴의 에너지는 인간의 손끝에서 갑자기 뚝딱 창조된 게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우라늄 원자핵의 깊은 곳에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잠들어 있었죠. 그 우라늄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생명을 다하며 장엄하게 폭발하는 초신성이라는 끔찍한 우주의 고통 속에서 벼려졌습니다. 그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힘 역시 강력한 핵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태어난 무거운 원자들이 텅 빈 차가운 성간 우주를 수십억 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마침내 빙글빙글 회전하며 뭉쳐지는 가스사트 구름의 일부가 되어 우리 태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자들은 뜨거운 지구가 식어가며 만들어진 단단한 지각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 45억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어두운 바위 속에 묻혀 조용히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인간 광부들의 곡괭이에 캐내어지고 화학 정연소로 보내져 불순물이 씻겨 나가고 오크리지의 거대한 비밀 도시에서 농축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밀한 금속 부품으로 예쁘게 깎이고 폭탄이라는 살상 무기 속에 정교하게 조립되어 폭격기에 실려 도시 위 텅 빈 하늘로 투하되었죠. 죽어가는 별의 심장부에서 태어나 히로시마 상공의 공기와 만날 때까지 그 상상을 초월하는 머나먼 우주의 여정 내내 그 무시무시한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빗장에 잠긴 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새롭게 짠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창조될 수도 파괴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칙보다도 절대적이고 건방진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그저 우주가 채워놓은 그 단단한 자물쇠를 열어젖힐 아주 특정한 열쇠, 구멍 하나를 기어코 찾아낸 것뿐입니다. 우리는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들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재배열하는 잔인한 방법을 알아냈고 그 결과 질량의 아주 작은 파편이 더 이상 가족들을 결합하는 데 쓰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인겨 질량이 환전소를 거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눈먼 섬광과 모든 것을 태우는 불타는 벽이 되어 세상을 덮친 겁니다. 이 우주는 태초부터 이 무시무시한 힘의 화약고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 발로 차고 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 운동장의 흙 한 줌, 무심코 들이마시는 물 한 잔의 원자 질량 속에도 우리의 뇌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폭탄 위를 매일 걷고 그 폭탄을 마시며 숨을 쉽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몸조차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대략 7 곱하기 10의 27 승계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원자로 엮여 있습니다. 그 원자들 속에 갇혀 있는 핵결합 에너지를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마법 같은 스위치를 눌러 남김없이 풀어낼 수 있다면 수천 개의 수소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력을 품은 잠자는 걸어다니는 무기고 그 자체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완벽하게 안전하죠. 왜냐하면 강한 핵력이라는 우주의 경비원이 그 원자핵들을 소름 돋게 꽉 쥐고 있어서 일상적인 그 어떤 얕은 물리적 과정도 그걸 찢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학 반응 따위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불로 백날 태워도 소용없고 거대한 망치로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끄떡없습니다. 그 단단한 결합의 사슬을 부수려면 극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특정 핵 반응을 일으키거나 도시만한 입자가속기를 동원해 강제로 찢어야만 합니다. 에너지는 분명 우리 피부 아래에 요동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단단하게 용접되어 닫힌 쇳덩어리 문 뒤에 안전하게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단 하나, 우주가 실수로 아주 살짝 열어둔 틈새 문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 문이 바로 우라늄 235입니다.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는 중성자, 단 하나만 던져주면 그 즉시 발로 뻥차서 열어젖힐 수 있는 자연계에 조용히 남겨진 유일한 판도라의 상자 말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진심으로 전율을 느끼는 이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빛의 속도는 인간 과학자들이 회의를 해서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주 그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이자 속성이죠. 우리가 편의에 따라 맘대로 조절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자체에 태초부터 끈질기게 엮여 있는 수치입니다.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환율이 하필이면 빛의 속도의 제곱이기 때문에 1g의 물질 속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지옥불이 저장될지는 인간의 얄팍한 공학 기술이나 천재적인 지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연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상수에 의해 무심하게 결정될 뿐이죠. 만약 여러분이 조물주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우주를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빛의 속도인 C의 값을 지금과 다르게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 빛의 속도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린 우주를 만들었다면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환율의 가치도 뚝 떨어졌을 겁니다. 똑같은 1kg의 질량이라도 뿜어내는 에너지는 훨씬 초라했겠죠. 인간이 만든 핵무기의 파괴력도 그저 큰 다이너마이트 수준으로 보잘것없었을 테고, 밤하늘의 별들은 지금보다 훨씬 희미하게 껌벅거리거나 아예 불씨를 지피지도 못하고 식어버렸을 겁니다. 별의 뜨거운 심장부에서 탄소와 산소를 별여내는 핵반응은 오로지 빛의 속도 C가 멱살을 쥐고 결정하는 에너지의 척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체는 그 느린 우주에서는 애초에 탄생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대로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미친 듯이 빠른 우주를 설계했다면 어떨까요? 고작 1g의 물질에 훨씬 더 방대하고 통제 불능인 에너지가 우겨 넣어졌을 겁니다. 인간이 만든 폭탄 하나는 행성 전체를 반으로 쪼개버릴 만큼 터무니없이 거대해졌을 테고, 별들은 미친 듯이 눈부시고 거칠게 타오르다 눈 깜짝할 새 재가 되어버렸겠지요. 초속 약 29만 킬로미터라는 이 절묘한 숫자를 품고 있는 지금 우리의 우주는 우리에게 밤하늘을 수놓는 따스하고 영롱한 별빛을 허락함과 동시에 인간 문명 전체를 단추 하나로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원자폭탄을 손에 쥐어주는 참으로 얄궂은 수학이 작동하는 우주입니다. 우리를 얼어 죽지 않게 안아주는 생명의 화로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종말의 무기가 똑같은 방정식, 똑같은 자연상수, 똑같은 그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산수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보죠. 다음번에 책상 위에서 굴러다니는 클립을 집어들게 되면 그냥 버리지 말고 잠시 손에 쥐고 가만히 그 작은 쇳조각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70여 년 전 히로시마 상공에서 세상을 지우며 증발해버린 그 0.7g의 질량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손가락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그 부러지고 남은 클립 쪼가리가 이는 MC 제곱이라는 마법의 환율을 거치면 대략 20킬로톤, 즉 2만 톤의 TNT가 낼 수 있는 파괴력을 뿜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히로시마를 끝장낸 폭탄 전체보다 더 거대한 파괴력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볼품없는 클립 하나에 또아리를 틀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연약한 당신과 그 파멸적인 에너지 사이를 가로막고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는 오직 강한 핵력이 가진 경이로운 고집스러움과 아직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도 철로 된 클립의 자물쇠를 푸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라늄 235라는 수많은 문 중 헐거워진 자물쇠 하나를 간신히 열었을 뿐이죠. 이는 MC 제곱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칠판에 적힌 지루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과학 잡지에 나오는 멋진 슬로건도 아닙니다. 이 공식은 우리를 둘러싼 펄떡이는 현실 세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심오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과학의 전체 역사를 뒤져봐도 이와 견줄 만한 섬뜩함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단 5개의 기호, 3개의 알파벳, 하나의 숫자, 하나의 등호기호, 이 짤막한 기호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모든 것들, 물건들, 사랑하는 사람들, 해변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끔찍한 힘을 머금고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저수지이며 언젠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봉긴을 풀 열쇠를 찾아내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젊은 시절 로스앨러모스의 메마른 땅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우리 과학자들은 모두 눈앞에 당면한 문제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기계를 진짜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 연소의 반응이 중간에 픽 꺼지지 않고 스스로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임계 질량의 경계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 터졌을 때 폭발의 위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 저와 제 팀도 밤낮 없이 눈을 붉히며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폭발 위력 계산. 즉, 폭탄이 터졌을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지상으로 쏟아져 나올지 알아내려고 칠판이 닳도록 계산을 거듭했죠. 그것은 수학적으로 정말이지 우아하면서도 끔찍한 퍼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숫자 노름에 퍼즐을 푸는데 너무나 깊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찾아낸 그 해답이 진짜 현실 세계의 인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30분 뉴멕시코 엘러모고도 근처의 황량하고 텅 빈 사막에서 마침내 인류 최초의 핵폭발인 트리니티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 폭탄이었고 네파형이라는 완전히 다르고 복잡한 설계를 썼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물리학은 완벽히 똑같았습니다. 이는 MC 제곱, 질량이 껍데기를 벗고 순수한 에너지로 둔갑하는 마법. 저는 폭발 중심지에서 약 3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크 용접할 때 쓰는 아주 새까만 유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군요.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곤두박질 칠 때 스피커에서 모두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그 까만 유리 너머로만 폭발을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지시가 좀 과학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폭발의 빛에서 사람 눈을 멀게 하는 진짜 위험한 놈은 자외선인데 제가 타고 온 트럭의 평범한 앞유리창도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트럭 운전석에 편하게 올라타 앉았습니다. 보안경 따위는 쓰지도 않고 트럭 앞유리창 너머로 똑똑히 눈을 뜨고 지켜보았죠. 제가 아는 한 그 거대한 최초의 핵폭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림막 없이 맨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저 하나뿐일 겁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빛, 섬광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의 모든 색을 하얗게 태워버릴 듯 압도적으로 밝은 빛이었죠. 인간의 상상력으로 세상에 그렇게 밝은 빛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캄캄했던 사막의 바닥, 저 멀리 웅크리고 있던 산맥의 윤곽, 세상의 모든 것이 엑스레이를 찍듯 대나처럼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주의 스위치를 올려 거대한 태양을 1초에 몇 분의 1 동안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켜놓은 것 같았죠. 그 다음에는 소름 끼치는 불덩어리가 솟아올랐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소용돌이치며 끓어오르는 오렌지색과 붉은색, 그리고 눈이 시리도록 하얀 가스공이 하늘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야 묵직한 충격파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15마일이 넘는 거리를 달려 우리에게 닿기까지 대략 1분 반이나 걸렸죠. 뺨을 후려치는 듯한 날카로운 압력이 훅 지나가고 뒤이어 저 멀리 산맥을 때리고 튕겨나온 육중한 천둥 소리가 짐승의 포효처럼 쾅쾅 울리며 다시 메아리쳤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펄쩍펄쩍 뛰며 몇몇은 기뻐서 춤을 추기도 했죠. 그곳에는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안도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의 이론이 맞았어. 칠판 위에 그 복잡한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 폭발의 위력도 딱 우리가 예측한 범위 아니었어. 저와 제 팀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매달렸던 그 위력 계산 공식, 불덩어리의 크기와 현장에서 날아오는 보고를 들으니 우리의 숫자가 소름 돋게 정확히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친 듯한 환호가 가라앉고 몇 시간이 지나자 제 마음 한구석으로 아주 차갑고 이질적인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던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기괴한 악몽에서 헉헉거리며 깨어나 이마에 흐른 땀을 닦는데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그게 꿈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진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끔찍할 정도로 고요하고 무력한 감정,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히로시마가 증발했습니다. 그 며칠 뒤엔 나가사키마저 무너졌죠.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이 멈춘 후 제가 뉴욕에 있는 어느 평범한 식당에 앉아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거리를 걷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저 멀리 철골이 올라가고 있는 새 건물들을 허무하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리를 망치처럼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땀 흘려가며 새 건물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모든 아름다운 문명이 단 한 번에 번쩍이는 섬광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걸 저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며칠 뒤면 허공으로 고스란히 증발해버릴지도 모르는 웅장한 다리를 새로 짓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울증처럼 저를 짓누르던 그 지독한 허무함의 그림자를 떨쳐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질 안에 갇혀있는 그 끔찍한 파괴의 힘을 제대로 이해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성적인 반응은 파멸을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식을 두려워해서 연구하든 눈을 가리고 모른 척하든 말든 물리학의 냉혹한 법칙은 언제나 그곳에 똑같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환율표는 인간이 머리를 굴려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의 원래부터 있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는 EMC 제곱이라는 방정식은 인간의 두려움이나 슬픔, 국가의 얄팍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군사 전략 따위는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지독하게 차갑고 객관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알아내기 까마득히 전에도 진실이었고 인류가 이 우주에서 완전히 멸종하여 잊혀진 머나먼 훗날에도 이 공식은 영원히 진실로 남을 겁니다. 0.7g,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터진 원자폭탄 하나에 얽힌 무서운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우주라는 구조물의 가장 밑바닥 설계도, 그 진실에 건축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물질이란 무엇인지, 에너지는 진짜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 심오하고 등골이 서늘하며 압도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로시마를 산산조각 내버린 바로 그 에너지를 품고 있는 똑같은 찰흙으로 지금 여러분의 몸이 빚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장 수많은 새로운 문명의 불을 밝힐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문명들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핵에너지를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원자, 똑같은 힘,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오직 그 입자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무지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만이 다를 뿐이죠.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 잠시 가만히 앉아 우주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고 두렵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 나약한 인간에게 다정한 편안함을 보장해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게 하려고 스스로의 법칙을 멍청하게 단순화시키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오직 냉혹할 정도의 정직함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진실은 칠판 위에 분필로 쓱쓱 적어 내려간 5개의 기호, 3개의 알파벳과 하나의 숫자, 그리고 하나의 등호가 우리의 얄팍한 눈에 보이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훨씬 더 위험하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여 년 전 히로시마 상공에서 고작 0.7g의 질량이 아주 잠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남은 나머지 모든 거대한 질량은 아직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편지를 한 통 쓰실 수 있다면 시끄러운 폭탄이나 복잡한 원자로 같은 기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는 EMC 제곱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한 줄만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바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면 채널 파인만의 길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짜릿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